옛날 어느 마을 조대감은 8순이 넘고 첩을 셋이나 들이고 건강하게 장수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대감은 유언장을 남기려고 집사를 부르는데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대감마님, 그런 말씀 마셔요. 아직 창창하신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요즘엔 숟가락 들기도 힘들구나. 아이고, 그럼 젓가락으로 드시면 되지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유언장을 남기려고 한다. 예, 대감마님, 말씀하시지요. 내 재산은 첫째에게 다 넘기고 둘째에게는 내 300마지기 땅을 다 넘기고 소랑 돼지는 딸에게 다 넘기겠다. 그럼 저는요? 뭐라고? 아닙니다. 근데 마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내 그 여편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내가 죽거든 말이다. 땅에 묻지 말고 바다 한가운데에 뿌려주거라.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감님 선친께서 물려주신 선산에 모셔야지요. 아니다. 꼭 바다에 뿌려주거라. 혹시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여우 같은 여편네가 말이다. 내가 골로 가면 내 무덤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가 있겠느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그러니 바다에 뿌리거라. 어디 한번 춤을 출 수 있나 보자꾸나. 그때 옆에서 몰래 듣고 있던 부인이 이놈의 영감탱이, 그럼 배 위에서 춤을 추면 되지? 하니 다시 조대감이 이런 썩을 좋다. 그럼 바다에 뿌리지 말고 절벽에다 뿌리거라.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매미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농부는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생각하고 큰 나뭇가지를 한아름 가지고 와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작은 나뭇잎에 몸이 가려질 턱이 없으므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다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뭇잎으로 이리저리 몸을 가리면서 다그쳐 물었다. 여보, 이제 보여? 안 보여? 아내는 그때마다 계속 보인다고 했으나 남편이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귀찮아진 아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싸, 드디어 성공이로구나. 성공한 것을 기뻐한 농부는 다음 날 알몸뚱이에 망태기를 메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다음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먹기도 하고 망태기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몰라보겠지. 농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으니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농부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왜 벌거벗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이오? 어서 저놈을 관가에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어리숙한 농부를 끌고 관가로 갔다. 사또는 농부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네 이놈!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자가 다 있다니.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농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누라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참 마누라 말 믿었다. 옥에 갇힐 뻔했네. 옛날 한 삼촌과 조카가 함께 한양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다. 주인장, 밤이 늦어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소. 잘 오셨습니다요. 마침 우리 부부가 쓰는 방 옆에 빈 방이 하나 남았는데
거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도록 조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방에서 주막주인 부부가 갖가지 재주를 쓰면서 격렬하게 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조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삼촌을 잡아 흔들었으나 삼촌은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튿날 조카가 삼촌에게 삼촌, 간밤에 이러이러한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혼자 들었어요. 아니 뭐야? 그럼 왜 나를 깨워서 함께 듣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조카가 그 말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삼촌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고 말하자 삼촌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주막집 여주인 미모가 상당하던데 아쉽다 아쉬워. 그럼 우리 오늘 하루만 더 묵어서 나도 그 짓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가야겠구나. 내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겠군. 그래서 둘은 하루를 더 묵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갔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삼촌은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깜빡잠이 들고 말았다. 마침 이때 옆방에서 주인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이에 조카가 삼촌을 흔들며 삼촌, 삼촌, 얼른 일어나 보세요. 주막 부부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잠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뭐라고? 주인 부부가 그 일을 정말 시작했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때문에 손님들이 잠을 못 자니 이제 그만하고 잡시다. 주막 부부는 분위기가 깨어져 일을 그만두었다. 이에 화가 난 삼촌이 큰 소리로 이런 젠장! 숙박비와 밥값을 이틀치나 물었는데 오늘도 못 듣다니 정말 분하다 분해! 다음 날 삼촌과 조카가 주막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손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하룻밤 더 묵고 가시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갔다가 마을 사내들이 모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천하의 여인의 옥문 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맛이 아니던가. 스님은 어려서 절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스님은 귓가의 사내들의 말이 계속 맴돌며 스님을 괴롭혔다. 도대체 여인의 옥문의 맛이 어떻길래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스님은 옥문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늘 마음속에 소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스님의 먼 발치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스님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저 여인을 만났으니 그 옥문이라는 것의 맛을 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한 스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부탁했다. 소승이 아직까지 옥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맛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인이 말하길 그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요. 은큼한 여인은 스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반가워서 얼른 가랑이를 벌리고 돌 위에 누웠다. 이에 스님은 바랑에서 나무 숟가락을 꺼내서 옥문 안을 긁어내어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이크! 이런 고리타분한 맛을 그렇게 좋다고 하니 참으로 미친놈들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숟가락을 깊이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봐야겠구나. 이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던 여인은 스님의 행동에 화가 나 아니, 스님, 거기는 나무 숟가락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달린 가죽 방망이를 넣어야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그 오줌 눌 때 쓰는 가죽 방망이 말이요. 이에 깜짝 놀란 스님이 예끼 어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에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오. 역시 속세 사람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깐. 그렇게 스님은 옥문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수행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늙은 부부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멈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약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조모가지를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란 즉 조이삭을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만 조모가지를 남자의 물건인 존모가지로 잘못 알아들어 큰 사단이 일어났다. 먼저 큰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물건을 잘라서 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소중한 그것을 자르면 어찌 한단 말이여.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다. 형님 것이 안 된다면 저의 물건을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아직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난 빳빳한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에 화가 난 영감님이 소리쳤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나의 물건이라도 베어서 넣고 약을 달여서 할멈을 살려야겠다. 그러자 할멈이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수 없구나. 영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서 베어서 약을 달여오너라. 수염이 많은 한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시골집에 묵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요인데 길을 잘못 들어 이렇게 되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에 어느 여인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 혼자 사는 집이오나 사정이 딱하니 건너 방에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건너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너머에서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라고 중얼거리는 여인네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은 선비는 내일 과부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줄 것이라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과부가 차려온 밥상에는 간장과 김치뿐이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선비는 주인 여인네에게 따져 물었다. 내 하룻밤 묵게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서도 어젯밤에 말하기를 오늘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준다고 해놓고선 겨우 간장과 김치가 뭐요? 그러자 과부는 선비를 노려보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기는 했지만서도 어찌 이렇게 양반을 능멸하고 희롱하여도 된다는 말이오? 하룻밤 재워준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희롱을 당하니 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구려. 화가 난 선비가 대충 짐을 챙겨 돌아 나오려는데 과부가 선비의 뒤통수에 대고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엠병,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촌사람이 각자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밭에서는 젊은 부부 단둘이서 호젓하게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 밭에서는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음담패설이 아니면 육담으로 해악과 풍자였다. 한마디로 음욕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하길.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무슨 소리 말이오? 이 길고 긴 한여름에 피곤과 졸음을 잊고 일을 하기에는 저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허허, 글쎄.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자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으신가요? 어서 한마디 농담이라도 해보세요. 아무리 온종일 헛된 수작만 해봐야 혀끝만 아프고 헛된 수고만 할 뿐이오. 아니, 그러면요? 나야말로 황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 길로 말이 아닌 실제로 행할 것이오. 에그머니나. 그런 다음 서로 격동하는 소리가 소 9마리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행한 후에야 우리 둘이 모두 만족할 것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호미를 내던지고 가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길. 당신에게는 실로 대적할 수가 없구려? 천하의 무적이세요. 천하무적. 그렇게 날이 저물어 부부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소 9마리는커녕 병아리 1마리보다 못하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찾아오. 이에 고을 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받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 어느 날 박진사댁 마님이 여종과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화가 난 마님은 끝내 여종을 쫓아내기로 작정했다. 내 인연, 당장에 이 집을 나가거라. 하지만 여종도 지지 않았다. 흥!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요. 여종은 즉시 보따리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짐을 다 챙긴 여종은 일어서면서 마님을 노려보았다. 여종은 아직까지 분이 덜 풀린 모양인지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나리께서 그러시는데 음식 솜씨로 보나 집안일 하는 것으로 보나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더 낫다고 하던걸요. 여종의 말에 진사마님은 그저 눈만 흘길 뿐이었다. 그러자 여종이 이번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밤에 그거 하는 제주도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던걸요. 인내심의 한계가 온 마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나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내 인연 어디 두고 봐라. 만일 그 말이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종은 이를 악물고 노발대발하는 진사마님의 표정을 고소하다는 듯 한동안 살펴보더니 잠시 후 얄밉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요, 나리가 아니라 행랑채 오서방이 그러던걸요.